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요? K-팝과 성형수술 말고 뭐가 있는데요? 대만 최고 명문고 젠화고등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이 인천공항 도착 3분 만에 완전 멘붕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본에 비해 후진국이라고 무시했던 한국에서 이들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요. 명문고 학생이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우리 시야를 좁게 만들었어요. 대체 무엇이 대만 최고 엘리트들을 이렇게 바꾼 걸까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30명의 영재반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적인 7일간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대만 젠화고등학교 영재반 학생 리즈화입니다. 우리 학교는 대만에서 가장 명문이죠. 그런데 3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올해 수학여행지가 일본 교토에서 한국 서울로 변경됐습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윙첸이 가장 먼저 불만을 터뜨렸어요. 선생님, 한국에 뭐가 있다고요? K-팝 말고는 별로 볼 것도 없잖아요. 저도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본은 역사도 깊고 문화도 세련됐는데 한국은 그냥 중간 정도 수준의 나라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우리 반 30명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항의했죠. 일본 교토 사찰들 보고 싶었는데요. 한국 가서 뭘 배워요? 차라리 중국 베이징이 낫겠어요. 담임 선생님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학교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야. 한국도 충분히 배울 게 많은 나라란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납득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영재반이었거든요. 전교 1등부터 30등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반이었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곳을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도 의아해하셨어요. 한국이라.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좀 뒤처진 곳 아닌가. 그날 밤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계속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윙체는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더니 말했어요. 여기 보니까 한국 학생들 공부 스트레스가 심하대. 우리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도 그때까지는 한국을 그저 K-팝과 드라마로만 유명한 아시아에서 중간 정도 되는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대만이 훨씬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적이라고 믿었거든요. 출발 전날까지도 우리는 마지못해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며칠 후 우리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를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공항 규모부터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대만 타오 위안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는데 앞에 있던 윙첸이 제게 속삭였어요. 야, 이거 봐. 얼굴만 보면 자동으로 인식하네.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권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하는 시스템이 몇 초 만에 처리되더라고요. 그것도 외국인인 우리에게까지 친절한 한국어, 중국어, 영어 안내가 동시에 나왔어요. 짐을 찾는 곳에서 더 놀랐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중국어로도 적혀 있었거든요. 심지어 공항 직원이 저희를 보더니 유창한 중국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대만에서 오신 학생분들이시죠? 환영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버스에 올라타면서 친구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르다는 느낌이었죠. 서울로 가는 길의 창밖을 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고속도로가 완전히 정비되어 있었고 한강을 건너는 다리들이 정말 웅장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고 도시 전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한국어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중국어로 번역해 주셨어요. 그 세심함에 또 한 번 놀랐죠. 여러분이 보시는 저 빌딩들은 대부분 최근 20년 사이에 지어진 거예요. 한국은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이 발전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니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와이파이도 빠르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심지어 비데까지 있었어요. 대만에서도 이런 시설을 갖춘 호텔은 정말 비싼 곳이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러 호텔 근처 식당에 갔는데 사장님이 저희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어디서 왔어요? 아, 대만에서 왔구나. 환영해요. 음식도 생각보다 맛있었고 무엇보다 가격이 합리적이었어요. 대만과 비교해도 전혀 비싸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이런 말들이 나왔죠. 생각보다 괜찮은데? 공항 시설이 정말 좋더라. 사람들도 친절하고. 저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날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과연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우리가 대만 최고 명문고 영재반이니까 한국 고등학생들과 비교하면 당연히 우리가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모든 책상에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칠판은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었어요.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학생들 태블릿에 전송되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5년 전부터 디지털 교육을 도입했어요. 학생들이 수업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바로 질문할 수 있고 선생님도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거든요. 윙첸이 제게 속삭였어요. 우리 학교는 아직도 분필로 칠판에 쓰는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직접 만든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한 학생이 나서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서라고 합니다. 제가 개발한 앱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학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앱을 혼자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실제로 시각장애인 분들과 협력해서 테스트도 했고 지금은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시험 점수 올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 학생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학생은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어서 학교 내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화분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창업 동아리까지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국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김준서가 저희 테이블로 와서 앉더니 말했어요. 대만 교육은 어떤가요? 저희도 궁금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시험 준비에 집중해요. 여러분처럼 창의적인 프로젝트는 잘 안 해요. 김준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희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교육 방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재일까요? 시험만 잘 보는 기계는 아닐까요? 한국 학생들을 보니 창의성과 실행력에서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를 나오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했는데 모두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이런 거였나 봐. 시험 점수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을까요? 한국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셋째 날 오후,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먹은 음식이 맞지 않았나 봅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바로 병원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외국에서 병원 가는 게 걱정됐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을 것 같고 비용도 많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놀랐습니다.
입구에 외국인 전용 안내 데스크가 있었어요. 직원분이 유창한 중국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접수 도와드릴게요. 접수를 하는 동안 계속 제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의사 선생님께 미리 상황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간호사분이 몇 번이나 와서 괜찮은지 물어보셨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통역사분도 함께 있어서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많이 아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검사해보고 약 처방해 드릴게요. 검사를 받는 동안 간호사분들이 계속 신경 써주셨어요. 물도 가져다 주시고 이불도 덮어주시고 정말 가족처럼 돌봐주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단순한 체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외국 음식 드시면서 체하신 것 같아요. 약 드시고 하루 이틀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혹시 더 아프시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약사분이 복용법을 중국어로 적어주셨어요. 심지어 호텔 주소까지 확인해서 택시 기사분께 드리라고 메모까지 써주시더라고요. 계산을 할 때 정말 놀랐어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대만에서 비슷한 검사를 받으면 더 비쌀 텐데 한국은 외국인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아픈 외국인 학생 하나를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다니요. 대만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 아저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생, 괜찮아요? 외국에서 아프면 정말 힘들죠. 푹 쉬세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호텔방에서 쉬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싶었어요. 단순히 건물이 높고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선진적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병문안 오셨을 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저 같은 외국인한테도 이렇게 잘해주시다니.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정이 많아. 특히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야. 그날 밤 친구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니 모두 놀라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또 한 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넷째 날, 우리는 DMZ 즉 비무장지대를 견학하러 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관광지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판문점에 도착해서 가이드분의 설명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저기 몇 미터 넘어가 북한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같은 민족이 70년 넘게 갈라져 있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죠.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2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서로 만날 수 없죠. 전쟁기념관에서 한국 전쟁 관련 자료들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폐허가 된 서울 사진들, 피난민들의 모습, 헤어진 가족들의 이야기들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폐허에서 불과 70년 만에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대만보다도 훨씬 낮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가이드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배고픔을 견디면서도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점심 식사 후에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니 한 학생이 진지하게 답해주더라고요. 통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같은 민족이니까요. 경제적으로는 힘들어도 인도적으로는 꼭 필요한 일이죠. 다른 학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내려오셨어요. 가족들과 헤어진 채로 돌아가셨죠.
그런 아픔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울컥했어요. 우리 대만도 중국과 복잡한 관계에 있지만 한국만큼 절실한 분단의 아픔은 없거든요. 서울대 학생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자신들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도 조금 달라서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친한 친구들이에요. 같은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윙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잖아.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성장에는 정말 피와 눈물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의지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구나. 다섯째 날,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옛날 집들만 있는 곳이려니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한옥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처마의 곡선, 마당의 조화,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미가 정말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전통 건물들이 현대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옥 하나가 카페로 꾸며져 있었는데 전통적인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는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한옥의 멋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거든요. 카페 사장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한옥은 100년 넘은 건물이에요. 하지만 그냥 박물관처럼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인의 삶과 연결시키는 거죠. 또 다른 한옥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거였죠.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한복 체험관에서 한복을 입어보는 시간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입어보니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웠어요. 한복의 색감과 디자인이 정말 세련되더라고요. 한복 디자이너분이 말씀하시는데 요즘에는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옷들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전통을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현대인들이 입을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전통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오후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갔습니다. 북촌의 전통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미래적인 건물 디자인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어요. 곡선으로 이루어진 외관, LED로 장식된 벽면,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죠. 내부에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디지털 아트 전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등 최첨단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작품들이 가득했어요. 한 전시에서는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그림이 변하는 작품을 봤어요. 정말 신기했죠. 우리가 움직이면 벽에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꽃들이 피어나더라고요. 젊은 한국 작가분이 작품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는 게 제 작품의 주제예요. 한국의 전통 문양을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한 거죠. 그 작품을 보니 정말 감탄했어요. 전통 문양이 현대 기술과 만나니 완전히 새로운 아름다움이 나오더라고요. 친구 윙첸이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균형을 잘 맞추는 것 같아. 전통도 지키면서 혁신도 하고. 저도 그 말에 완전히 동감했어요. 아침에 본 한옥의 고즈넉함과 오후에 본 DDP의 미래적 감각이 모두 한국의 모습이라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생각해보니 한국은 단순히 예쁘기만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철학이 살아있는 나라였어요. 이런 균형 감각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섯째 날 저녁,
우리는 홍대 근처 카페에서 한국 대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정말 편안하고 재미있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이미 5명의 한국 대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정말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었어요. 김민주는 컴퓨터공학과, 박지영은 국제관계학과, 이준호는 의학과, 최수빈은 경영학과, 그리고 정하늘은 환경공학과 학생이었어요. 김민준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대만 교육 시스템이 궁금해요. 들어보니 정말 경쟁이 치열하다던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거의 하루 종일 공부해요.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박지영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요즘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걸 깨달았죠. 어떤 것들이요? 이준호가 대답해 주었어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각자 다른 전공이지만 모두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최수빈은 동남아시아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경제 발전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환경도 지키고 사회적 약자도 배려하면서 성장해야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공부하고 있어요. 정하늘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힘을 합쳐야 할 때예요. 환경 문제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윙첸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김민준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젊은 세대가 중요해요. 기성세대의 편견을 넘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죠.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박지영이 제안했어요. 우리끼리 SNS 그룹 만들어서 계속 소통해요. 각자 나라에서 있는 일들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찾아보고요. 저는 즉시 찬성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이런 열정과 시야였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꿈, 고민,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들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카페를 나오면서 이준호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해요. 언젠가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과 이야기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도 저런 시야를 가져야겠어. 한국 학생들 정말 멋있더라.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구나. 진짜 중요한 건 시험 점수가 아니라 이런 넓은 시야와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싸면서 정말 아쉬웠어요.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더 많은 걸 보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호텔에서 나오니 어제 만났던 한국 대학생들이 배웅을 나와 있었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바쁜 시간에 이른 아침부터 나와주다니. 김민준이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더라고요. 이거 한옥 모형이에요. 대만에 가서도 한국 생각날 때마다 보세요. 박지영은 손편지를 써왔어요. 리즈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해요. 그리고 꼭 다시 한국에 와요. 그때는 더 많은 걸 보여줄게요. 이준호는 정말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내년에 서울에서 아시아 청년 과학 포럼이 열려요. 혹시 관심 있으면 참가해보세요. 여러분 같은 인재들이 꼭 필요해요.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우리도 변해야겠어. 윙첸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는데 정말 부끄러워.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몰랐어.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일주일 전에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떠나기 싫다는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들었어요.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하는데 한국 전통차를 샀어요. 대만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마시면서 한국 여행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탑승구에서 기다리면서 친구들과 약속했어요. 우리 모두 다짐하자. 앞으로는 편견 없이 세상을 보자. 그리고 다른 나라 친구들과도 더 많이 교류하자. 내년에 과학 포럼에도 꼭 참가해보자.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는 별 기대 없이 바라봤던 도시인데 이제는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였어요. 옆자리에 앉은 윙첸이 물어봤어요. 리즈화,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야?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 기술이나 건물보다 사람들의 따뜻함이 가장 기억에 남아. 그 순간 정말 깨달았어요. 진짜 선진국이란 첨단 기술이나 화려한 건물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는 걸요. 대만에 도착해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이거였어요. 아빠, 엄마, 저 정말 많이 배우고 왔어요. 그리고 변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적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편견을 깨고 진심을 마주한 시간이었다. 이제 진짜 여행은 시작이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여행 말이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변했어요. 내년 과학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한국 친구들과 함께 환경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길이었어요.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감사의 사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